선생님, 평생 땀 흘려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암 진단비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당에 20억짜리 건물을 가진 제 친구도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부족해 밤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통장에 자산은 찍혀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그게 정말 우리가 꿈꾸던 편안한 노후가 맞을까요? 이미 현명한 사람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불안감의 진짜 원인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숨통을 틔워주는 현금 흐름이 막혀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혹시 선생님께서는 아직도 부자가 되면 자유로워진다는 낡은 공식에 갇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노를 젓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 그 돈 걱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릴 진짜 경제적 자유의 첫걸음을 떼게 해드리겠습니다. 평생 지켜온 내 가게, 내 건물이 왜 정작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걸까요? 뽀얀 먼지가 내려앉은 낡은 선풍기가 끼익 소리를 내며 고개를 돌릴 때마다 종로 광장시장 한복판에 자리한 만복상회의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골목 안으로 퍼져나갔다. 박만복 사장은 볕 좋은 가판대에 앉아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신문을 읽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45년, 그가 이 작은 가게와 그 가게가 속한 2층짜리 상가 건물의 주인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었다. 시장 사람 누구도 박 사장을 무시하지 못했다. 그는 이 골목의 산증인이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건물주였으니까. 아이고, 박 사장, 오늘도 왕처럼 앉아 계시네. 건물주 팔자는 역시 달라. 옆하게 떡집 최 씨가 떡 한 접시를 들고 와 너스레를 떨었다. 박 사장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헛기침을 하며 대꾸했다. 최 사장은 몰라. 이 건물 하나 지키려고 내 젊은 날 허리가 어떻게 휘었는지. 자식놈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이놈이 내 청춘이고 내 훈장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가난을 이겨낸 자의 자부심이 짙게 배어 있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보다 등기부등본에 찍힌 자신의 이름 석자를 보는 것이 더 큰 위안이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것. 하지만 이 땅과 건물은 누가 훔쳐가지도 못할 영원한 내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박만복의 세계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가게 안쪽에서 아내 이순자 씨가 마른 기침을 하며 나왔다. 영감, 신문 그만 보고 안으로 들어와요. 바람이 차네. 괜찮아. 늙으면 뼈에 바람 좀 들어가야 정신이 들어. 고집은 저녁에 아들네 온다니까 당신 좋아하는 갈비나 좀 재워야겠네. 어제부터 자꾸 속도 더부룩하고 기운이 없는 게 나도 이제 늙었나 봐. 당신이 늙었으면 나는 벌써 흙 파고 들어갈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들어가. 기름 짜는 건 내가 할 테니. 만복은 무심하게 대꾸했지만 아내의 기침 소리가 예전보다 깊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그저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치부했다. 아내는 그의 인생 그 자체였다. 이 가게를 함께 일구고 없는 살림에 쌈짓돈을 모아 아이들을 키워낸 동지.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건물주 박만복도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제대로 된 호강 한번 시켜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지만 이 건물이 그 모든 미안함을 대신해줄 든든한 방패라고 굳게 믿었다. 조금만 더 고생하고 저기 저 모퉁이 가게까지 사들이면 그때는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혼자만의 약속을 되뇌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는 여느 때처럼 화기애애했다. 잘 구워진 갈비와 손주의 재롱. 만복은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아내의 기침 소리가 거슬렸지만 애써 외면했다. 행복한 순간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새벽녘에 터진 아내의 기침은 그가 외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숨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를 업고 정신없이 달려간 응급실. 그의 단단했던 세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다. 여러 검사를 마친 후 그는 하얀 가운만큼이나 차가운 목소리로 진단 결과를 내뱉었다. 폐암 3기, 수술이 시급하지만
전이 가능성이 높아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만복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암이라는 두 글자만이 머릿속을 맴돌며 거대한 망치처럼 그의 심장을 내리쳤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간신히 정신을 차린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예상 치료비가 적힌 종이를 건넸다. 그가 평생 처음 보는 숫자들의 조합이었다. 언뜻 보아도 억 단위가 훌쩍 넘는 금액. 하지만 만복은 애써 태어난 척했다. 괜찮아. 나 박만복이야. 이 시장에 내 건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내의 손을 굳게 잡았다. 순자야, 걱정 마라. 내가 있잖아. 이 박만복이가 어떻게든 당신 살릴 거니까 당신은 그냥 마음 굳게 먹고 의사 선생님 말만 잘 들어. 알았지?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눈물이 불안 때문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치료는 즉시 시작되었다. 첫 수술비와 입원비, 만복은 가게 금고와 통장에 있던 현금을 모두 끌어모아 가까스로 해결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루가 멀다고 날아오는 병원비 청구서, 값비싼 비급여 항암제, 그의 통장 잔고는 눈 녹듯 사라져갔다. 그는 은행을 찾아갔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자신 있게 내밀며 사업자 대출을 신청했다. 건물 시세가 20억에 가까우니 몇 억쯤은 금방 나올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았다. 은행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상가 건물이시라 주택담보대출처럼 한도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게 월 매출로는 이자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대출 가능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 양반아, 내가 이 시장에서 45년을 장사했어. 내 이름 석차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고작 매출 몇 푼 가지고 대출이 안 된다니 그게 말이나 돼? 만복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직원은 규정만 읊을 뿐이었다. 결국 그가 손에 쥔 돈은 치료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당장 다음 주에 내야 할 병원비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돈 걱정 없는 건물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손을 벌릴 수 없었다. 아들에게조차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제 앞파리마기도 바쁜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밤마다 그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술을 마셨다. 평생 자신의 훈장이자 자부심이었던 저 육중한 건물이 이제는 자신을 옥죄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벽돌 하나하나에 깃든 땀과 눈물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분명 눈앞에 20억짜리 자산이 있는데 당장 손에 쥔 현금이 없어 아내의 치료를 걱정해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퇴직 공무원 연금으로 유유자적 살아가는 친구 김영감을 만났다. 김영감은 그의 속도 모르고 부러운 투로 말했다. 여보게 박 사장, 자네는 좋겠어. 든든한 건물이 떡하니 버텨주니 나처럼 매달 쥐꼬리만 한 연금 받아 사는 사람은 아내 병원비 한 번 치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네. 만복은 차마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삼켰다. 그는 그 쥐꼬리만 한 연금, 매달 어김없이 통장에 꽂히는 그 현금이 지금 자신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쫓아온 것은 부자라는 허울 좋은 이름뿐이었음을. 매달 숨통을 틔워주는 돈의 흐름, 즉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평생 노를 저어온 길 잃은 뱃사공이었다. 절망이 그의 목을 조여오던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내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소식이었다.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아내의 모습이었다. 그는 차가워진 아내의 손을 붙잡고 무너져 내렸다. 그때 아내가 힘겹게 눈을 떴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가리켰다. 만복이 베개 밑을 더듬자 낡은 비닐에 겹겹이 쌓인 통장 하나가 손에 잡혔다. 아내, 이순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다. 영감 당신 몰래 반찬값 아끼고 시장 보며 조금씩 모은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아들한테 짐 되지 말고 당신 몸 보신이라도 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말을 잇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통장을 펼쳐본 만복의 눈이 커졌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5만 원짜리를 입금한 기록들이 수십 년의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찍힌 잔액 5,300만 원.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지 몰라도 그것은 아내의 한평생이 고스란히 담긴 피 같은 돈이었다. 그 순간 만복은 평생 지켜온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믿어왔던 단단한 건물, 자산, 부자라는 허울. 그것들은 아내의 얄팍한 통장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아내는 평생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정작 남편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성이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인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지만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었다. 만복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평생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아내를 향해 절규했다. 순자야, 내가 평생 지켜온 게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너였는데 이놈의 건물이 뭐라고 당신 아픈 것도 모르고 내가 그걸 이제야 알았다. 이 멍청한 놈이 이게 최선이었냐고. 나한테 이게 최선이었냐고. 그의 절규는 텅 빈 병실 복도를 울렸다. 그가 평생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부의 성은 아내의 사랑이라는 주춧돌이 빠지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를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을. 그 자유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꾸준히 흘러들어오는 현금의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날이 유독 차가운 겨울밤이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햇살이 거실 깊숙이 스며드는 오전 9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최수호 씨는 아내 김은희 씨가 정성껏 내린 드립 커피 향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35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5년 전 명예롭게 퇴직한 후 아내와 함께 화초를 가꾸고 일산 호수공원을 산책하며 소박하지만 더없이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재산 목록은 단출했다. 젊은 시절 무리해서 장만했던 이 30평대 아파트 한 채와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통장에 들어오는 공무원 연금 350만 원. 그것이 전부였다. 주변에서는 최 선생은 평생 고지식하게 살더니 결국 남은 게 그것뿐이라며 혀를 차는 이들도 있었다. 특히 강남에 빌딩을 사들여 떵떵거리는 사업가 친구 오재근은 만날 때마다 그를 안타깝다는 듯이 쳐다봤다. 수호야, 자네는 머리는 좋았는데 돈 버는 머리는 없었어. 교사 월급 푼돈 모아서 어느 세월에 부자 되겠나? 나처럼 용기를 내서 빚으로 건물을 샀어야지. 봐, 지금 30억이 넘잖아. 자네 연금 100년 모아도 못 만질 돈이야. 친구의 말에 가슴이 쓰라린 날도 많았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떼어 연금과 저축에 붓고 아이들 학원 하나 더 못 보내줄 때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화려한 성을 쌓기보다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요새를 만들자. 이것이 그와 아내의 오랜 약속이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자산의 크기보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꾸준히 흘러나올 현금의 가치를 더 굳게 믿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내와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던 최수호 씨의 가슴에 난생 처음 느껴보는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숨이 턱 막히는 순간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119 구급차에 실려 도착한 대학병원 응급실. 그의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당장 관상동맥우회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수술비와 입원비, 향후 치료비를 합치면 얼추 4천만 원에 가까운 큰돈이었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아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병원비 걱정을 꺼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술비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제 아파트라도.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최수호 씨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여보, 안방 서랍에 있는 파란색 파일 좀 갖다 줄래? 잠시 후 아내가 가져온 낡은 파일에는 부부가 평생 동안 준비해온 노후의 요새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20년 넘게 붓고 있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증서, 만기가 된 저축성 보험, 그리고
비상예비비로 따로 관리해온 CMA 통장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병원비 때문에 아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평생의 보금자리인 아파트를 담보로 잡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병원비의 상당 부분은 보험으로 해결되었다. 남은 비용은 비상금 통장에서 인출해 깔끔하게 처리했다. 그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연금은 어김없이 통장에 입금되어 아내의 생활비와 병원 간병 비용을 너끈히 감당해 주었다. 며칠 뒤 병문안을 온 친구 오재근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수척해 보였다. 그는 30억짜리 건물주라는 말이 무색하게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수호야, 내가 부럽다. 나는 요새 밤에 잠을 못 자. 경기가 어렵다 보니 세입자들이 월세를 몇 달째 미루고 대출 이자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건물은 그림의 떡이지. 당장 내 손에 줄 수 있는 돈이 없어 죽겠다. 아내가 무릎 수술해야 하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최수호 씨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것은 고리타분한 원칙이 아니라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힘이었다는 것을. 진정한 부는 자산의 액수가 아니라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현금 흐름에서 나온다는 지독히도 평범한 진리를 말이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최수호 씨의 삶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아내가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고 햇살 아래 화초를 돌보고 공원을 산책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따스한 봄볕을 쬐며 조용히 콧노래를 부르는 아내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내의 저 평온한 일상, 돈 걱정 없이 아픈 남편을 간호하고 다시 함께 웃을 수 있는 오늘 하루.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은 평생을 바쳤다. 가슴 수술 자국의 통증이 희미하게 느껴졌지만 그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충만했다. 여보, 우리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내가 살게. 연금 들어왔어. 그의 말에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 그래요? 우리 남편 최고네. 그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가 평생 쌓아올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와 안정이라는 이름의 성이었다. 그 성벽 안에서 그의 가족은 오늘도 안전하고 내일도 평화로울 것이다. 평생 땀 흘려 지켜온 것은 결국 숫자가 치킨 통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저 웃음 하나였음을 그는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성을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비바람에도 소중한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견고한 요새를 짓고 계십니까?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보통 20년, 길게는 30년 넘게 소득 없이 살아가야 하는데 매달 통장에 돈이 꽂히는 현금 흐름이 딱 끊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통장에 10억 원이 찍혀 있어도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나라 노년층 자산의 거의 80%가 아파트나 땅 같은 부동산에 꽁꽁 묶여 있거든요. 당장 병원비 내고 생활비를 써야 하는데 집을 팔기 전까지는 그림의 떡인 셈이죠. 이걸 바로 소득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집 한 채 샀더니 정작 은퇴하고 나서는 그 집 때문에 돈 걱정을 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강남에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도 당장 다음 달 관리비 낼 돈이 없어서 자식한테 아쉬운 소리를 한다고 해요.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유동성의 함정입니다. 자산은 많은데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는 거죠. 자산과 소득이 일치하지 않는 이 기막힌 상황이 결국 우리 부모님들을 노후 파산의 문턱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게 당연한 문화였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자식들도 자기들 먹고 살기 팍팍한데 부모님 노후까지 책임지기는 솔직히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자식에게 짐 되기 싫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만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매달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제도죠. 나라에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연금이 끊길 걱정도 없고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은 자녀들에게 상속도 가능하고요. 어떤 분들은 주택연금 가입하면 자식한테 물려줄 집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는 거고 나중에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에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받은 연금을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만약 집값이 그동안 받은 연금보다 더 많이 올랐다면 남는 돈은 당연히 자녀들에게 돌아갑니다. 오히려 빚을 남기지 않으니 자식들 입장에서도 더 마음 편한 상속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선생님의 노후를 지켜줄 진짜 힘은 창고에 쌓아둔 쌀가마니가 아니라 매일 밥을 지을 수 있는 한 줌의 쌀. 바로 꾸준한 현금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집 한 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이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잠 못 이루셨던 선생님의 밤에 편안한 등불 하나를 켜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서러운 노후는 없어야 합니다. 이제 선택은 선생님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아주 간단한 생각의 전환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아주 똑똑한 정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신 박만복 사장님께 가장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매달 마르지 않고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이었습니다. 만약 박 사장님께서 본인의 그 상가 주택을 활용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 주택연금이라는 것은요, 만 55세가 넘으신 분이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나라가 직접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요, 첫째로 내가 평생 살아온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낯선 요양시설이 아니라 내 손때 묻고 추억이 가득한 바로 그 집에서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더라도 남은 배우자에게 연금이 단 한 푼도 깎이지 않고 똑같이 평생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든든하죠. 셋째는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값이 폭락하는 일이 생겨도 내가 받는 연금액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내가 받은 연금 총액보다 집값이 더 많이 남게 되면 그 차액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상속이 되고요. 반대로 내가 받은 연금이 집값을 넘어서도 자녀들에게 그 부족한 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손해볼 일이 없는 겁니다. 만약 박 사장님께서 이 주택연금을 활용하셨더라면 차가운 은행 문턱에서 좌절할 필요도 없었고 아픈 아내 앞에서 자존심을 구길 일도 없었을 겁니다. 매달 나오는 든든한 연금으로 아내의 치료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겠죠. 평생의 자랑이었던 그 건물이 진짜로 아내와 자신을 지켜주는 튼튼한 요새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들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 얼마냐가 아니라 매달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냐는 것이라고 말이죠. 어떤 전문가는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20억짜리 건물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그림의 떡일 수 있지만 매달 나오는 200만 원의 연금은 내 생명을 지켜주는 링거 주사와 같다고요. 정말 공감되는 말 아닙니까? 당장 병원비를 내고 약을 사고 생활을 해야 할 때 나를 지켜주는 것은 장부 위에만 존재하는 자산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현금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최수호 선생님의 사례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거대한 재산 대신에 꾸준한 연금과 보험으로 현금 흐름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라는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이겨내고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아주 훌륭한 기본 안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큰 병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치료가 많아서 수천만 원의 돈이 추가로 깨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미리 준비한 현금 흐름으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인가를 자랑할 때가 아니라 내 통장에 매달 얼마의 현금이 들어오는가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같은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잠자는 자산을 일하는 현금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평생 피땀 흘려 지켜오신 그 소중한 집. 이제는 그 집이 선생님의 남은 인생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줄 차례입니다. 화려하지만 위태로운 성에 사실 겁니까? 아니면 투박해도 비바람에 끄떡없는 요새에 사실 겁니까? 선택은 바로 선생님의 몫입니다. 세월이 내게 가르쳐 주었네. 그저 단단하기만 한 돌멩이보다 묵묵히 비바람 견디며 제 자리에 서서 푸른 잎 틔우고 그늘을 내어주는 한 그루 늙은 나무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의 자랑이라 여겼던 거대한 건물 앞에서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렸던 박만복 사장님의 이야기. 그리고 갑작스러운 인생의 폭풍 앞에서도 미리 준비해 둔 현금이라는 든든한 우산 덕에 당당하게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평온한 미소를 되찾으신 최수호 선생님의 모습.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두 분의 노후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한 분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림의 떡을 가지고 계셨고, 다른 한 분은 매일의 삶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이 두 분의 희비를 갈라놓았을까요? 그것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지켜줄 수 있는 현금의 힘이었습니다. 어르신, 선생님,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굳은 일 마다치 않으며 지켜오신 그 집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 벽돌 한 장, 기둥 하나에는 우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스며 있고 아내와 남편의 깊은 사랑이 새겨져 있으며 선생님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고단했던 청춘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바로 선생님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이제는 그 인생이, 그 집이 선생님께 보답할 차례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내 삶을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꾸어 자녀들에게 걱정 대신 평안한 미소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은 바로 그 미소를 지켜드리기 위한 나라의 약속입니다. 내가 평생을 바친 이 집에서 남은 생을 편안히 보내며 내 배우자의 손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혹여 아픈 날이 오더라도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 집이 선생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요새가 되어줄 것입니다. 화려하지만 언제 무너질지 몰라 불안에 떠는 성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박하지만 그 어떤 비바람에도 나를 지켜주는 따뜻한 보금자리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바로 선생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아름답고 존엄한 노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평생 고생하신 당신께서 세상 가장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